반갑습니다. 4-3 감성경영론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 여러분들이 감성경영론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복습을 시작했는데요. 리뷰 1, 2, 3은 마무리 지었고 14장, 14-1, 14-2, 14-3 세 단원에 의해서 리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오늘 감성경영론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다소 요약만 정리해서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감성경영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은 감성문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성문화는 외부 환경과 기업 전략이 요구하는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기업이 충족시켜 줄 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핵심적 가치, 가정, 그리고 신념, 조직의 이해 방식, 규범이라는 것이 정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는데, 문화의 세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 행동 패션, 물리적 상징들, 그리고 조직 의식, 이런 것들이 문화의 첫 번째 차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조직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치와 신념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외형적인 것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가치와 신념들을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차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직원들의 구성원의 의식을 통해서 인지될 수도 없는 문화의 깊숙한 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가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다,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3단계 차원을 이렇게 가시적인 단계, 인식 단계, 잠재적 단계, 이렇게 큰 대별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 특정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방식과 가치들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고방식과 가치들이 조직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조직 문화로서 제도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설립자나 초기 리더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특정 가치, 행동 방식으로의 몰입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이고, 두 번째는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 통합이 중요한데요.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고 서로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해 주고 수용 가능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해 주고 조직 내의 지위, 명령 체계를 확립해 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환경의 적용인데요. 예전에는 환경을 외부 환경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내부 환경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적응입니다. 외부 환경의 적응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조직 문화가 목표 달성을 하고 외부와 거리하는 방법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그림과 같이 구성 통합, 그리고 외부 환경의 조직인데, 구성 통합은 곧 내부 통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완벽한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경들을 적용해 가는 것이 조직 문화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혁신을 지향하고 고객 지향하고 인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적응적 조직 문화를 우리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란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 혁신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 지향 조직 문화란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을 뜻하는데요. 결국은 고객 니즈,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대응해 주는 것을 고객 지향 조직 문화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 중심 조직 문화란 종업원들과 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구성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근로 생활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조직 문화와 성과 관계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했더니 조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 플러스 강한 조직 문화가 있어야 조직 성과가 나온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강도 내용은 구체적인 가치와 행동 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조직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사고방식, 행동 양식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조직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형성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 그런 조직을 강한 조직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쯤 하면 됐고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직 문화의 유형은 공식적 통제 지향인데 유연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연적인 것은 시종 문화고요. 가족 기업가형 문화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문화는 관료적 문화고 시장 문화인데 시종 문화와 가족 문화는 내부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형 문화와 시장 문화는 외부에 해당이 되는데 관료 문화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시종 문화는 유용하지만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형 문화와 시장 문화를 마켓 컬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점 형태로 보고 공식적 통제 지향으로 보는 유연성과 안정성 그리고 내부적 외부적 내용을 구분할 줄 안다면 조직 문화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로축과 가로축에 대한 설명은 관료문화, 시종문화, 기업가용 문화, 시장 문화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관료문화는 어떤 것인가 했더니 주로 공무원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규칙을 중요시하고 정책, 절차, 명령, 체계를 중요시하고 권력이 집권화돼서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이런 조직 문화를 관료 문화라 합니다. 보통 이런 조직은 군대, 정부,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의 관료 문화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문화가 있는데요. 이건 가족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는 것이죠. 가족이 다른 가족과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운다고 그랬을 때 힘을 합해지는 가족 힘이 전체가 모아지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팀워크로 조정을 할 수 있는 팀이 한 번에 묶어지는 어떤 정신이 서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적인 것 같지만 또 사회적인 영향이 엄청 크는 시종문화 구성이 오늘날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시종문화는 요즘 오늘날의 기업에 있어서 의외로 옛 정신 문화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형 문화는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혁신, 창의성,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도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업가형 문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변화, 창의성, 자율성 등
조직의 편인화된 특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팀 구축 전략, 그리고 목표 설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적하는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가정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문화는 결국은 사업과 관련된 아주 근접한 문화입니다만, 매출 성장, 시장 점유율 증가, 재정적 안정성,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화를 시장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문화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회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간에 팀워크나 응집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다수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재정적 안정성과 같은 계약 시 제시되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경우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래서 응집성을 발휘하는 게 시장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하위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하위 문화가 있는데, 하위 문화가 상위 문화를 지배할 수도 있고 상위 문화가 하위 문화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부분은 우리가 하위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 문화는 주 문화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어쩌면 하위 조직 문화가 잘못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하위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 불일치, 분쟁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라고는 꼭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를 보면 하위 문화가 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인데요. 이것은 MS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술자, 시스템 통합 관리자들이 주 문화 속에서 각각의 하위 문화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 문화 속성에 속하는 혁신, 자발적 동기 부여를 하위 문화에서 잘 이루고 있는 성공 사례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 문화는 기업가형 문화인데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긍정적으로 융화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내용은 주 문화와 다양한 하위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외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잠재적 신입 직원들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잘 공존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법인의 아더 앤더슨 사례를 보면 하위 문화가 주 문화와 대립관계에 놓인 사례입니다. 갈등적인 문화에 놓인데 상하위가 완전히 분리된 문화였다. 결론은 나중에 하위 문화 발달로 인해서 아더스 앤더스 컨설팅 부분은 소송 끝에 2000년에 엑센추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분할을 하는 내용까지 올 수 있다. 어느 분야가 성공했을 때 독특하게 나서서 성공하면 분할이 돼가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 학습 조직인데 성공 조직들의 위기는 문화의 고착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들은 지속적인 실험, 학습 변화를 장려하고 뛰어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 문화에 세 가지 공통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부서들 간의 경계를 극소화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학습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전체 시스템, 협동하는 방식, 다양한 부서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부서와 전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의 주된 태도와 행동들은 조직의 주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하위 문화가 형성되도록 되더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 주된 가치가 되는데요. 학습 조직 문화는 공동체 의식에서 형성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조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 장소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층 간 이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은 임원 주차장, 임원 식당 같은 제도를 역시 폐지시키는 내용으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셋째의 학습 조직 문화의 세 가지 공통된 가치 중에 하나는 이용 감수, 변화 수용, 항상 장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 문화는 개방성, 탈경계화, 그리고 형평성, 지속적 향상, 이용 감수를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IBM은 사례인데요. IBM은 기업 문화는 다 죽어도 죽어가는 조직도 살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업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전략, 비전, 문화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서 힘들었던 IBM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내용인데, 이때 루이스 거너스라는 CEO가 문화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서 문화를 살리는데 기업의 성공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 사례인데요. 기업 문화는 유능한 인재 이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 몸담았던 그렉스 스미스 파생상품 부문 부사장이 골드만삭스를 떠나면서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나는 왜 골드만삭스를 떠나는가? 나는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기업 문화였습니다. 그 기업 문화는 골드만삭스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기 힘든 위협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이는 스타 CEO 그렉 스미스는 골드만삭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외국인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근무를 하면서 타드 샘프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 힘든가 내용 중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에 외국인 첫 임원을 역임했고 코트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홍보 전문위원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렸는데, 이걸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문화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위계 문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상하 간의 관계가 엄격하다는 것이죠. 한국 기업은 낮은 직급의 직원은 명령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도 이의 제기나 대안 제시 등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획일적인 기업 문화를 지적했는데요. 개인의 개성이나 특별한 기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터전을 만들어 놨다. 심지어 행동, 태도, 옷차림까지도 획일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한국에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가 가졌을 때는 충동적인 회사나 이직을 결정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글래스도어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취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는 평점과 기업 문화와 가치, 일과 삶의 균형, 상사와 그리고 보상, 복지, 경력 기회 등 5가지 점수를 줬는데요. 이 중 40대 기업의 기업 문화와 가치 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2.8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반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5점 만점에 2.8점이라면 이 점수는 그저 시약점에 불과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회사 경영이나 꽉 막힌 기업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EO가 15세기 왕 같다. 회사 문화가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경영진이 돈만 밝힌다. 이게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SK텔레콤도 아직도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워스 왓슨이 발표한 2012년에 논문을 보면 컨설팅 해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벌 인적 자원 연구 이 내용에 한국 직장인 가운데 37%만이 경영진이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3%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직장인들이 경영진이 조직 문화를 몸소 실천하며 이끄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핵심 가치를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톰슨의 마이크로소프트 MS 이사의 의장, 이 사람은 이사의 의장이 밝혔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모든 리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슈는 관리 시스템과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업 문화는 반드시 바꿔나갈 것이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힘들었을 때 기업 문화를 바꿔서 전 세계인 경영자 고민거리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문화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모든 계층에서 개방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와 수용하려는 자세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부인하거나 책망하거나 변명하는 등 이런 내용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서로 책임을 다하여 기꺼이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적정 범위 내에서 위험 감수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데 몰입을 강조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일의 몰입도는 기업에서 엄청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추구에도 조직 내외에서 항상 감성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고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할 의지와 실수로부터 학습이 장려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한 처벌은 창의를 억누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내용을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다섯 번째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수로부터 학습과 건강한 시도를 격려할 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실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직과 믿을 수 있는 일관된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협력과 통합 그리고 전천후적 사고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팀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실행과 통합으로 조직의 강점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관 앞에서 용기와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한다 하는 내용인데 난관에 겁내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직면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건강 문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 문화 형성을 위해서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려 합니다. 감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은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되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영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감성의 확산을 위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감성 전염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 중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만은 지금 요약 단계에 이르러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바디 랭귀지나 얼굴 표정, 톤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학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밝은 표정 그리고 너무 활성화된 내용의 톤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과 아이 컨택트인데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 컨택트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눈맞춤인데요. 서로 직원과 눈동자 눈맞춤이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맞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성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정적 감성을 가진 구성원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를 유도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팀 구성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종종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 내용을 늘 파악을 하고 유용하게 이 내용을 관리하지 않으면 감성 문화를 형성한 감성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조직 내 하위 부서 팀 단위에서 긍정 감성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감성 문화는 상징, 규범, 가치와 팀 구성원들의 기본 가정으로 구성되는데 팀에서 원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 감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그런 문화들이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화와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경영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감성 경영의 우수 실천 내용들을 특징적인 기업들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약속했던 시간이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급여나 근로 조건보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업무 환경과 법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다음 후계자 양성, 직원 양성을 해서 교육 훈련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러운 조직 문화, 카카오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면서 이 사례를 넘어가겠습니다. 미라이 공업 쉬는 날이 많아서 망한 회사 없다 이 내용인데요. 이 회사는 연간 휴가가 140일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140일을 쉬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내용도 아주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랩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3명이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끊임없이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회사로 성공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랩에 대한 내용은 또 여러분이 이 내용도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사례를 읽어보기 바라고요.
올리브스 한국 사례인데요. 여기도 감성 경영 프로그램을 잘 이용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과 휴식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 하는 골든 리크 제도를 운영했던 성공 사례를 또 여기서 교수는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여행 박사 내용인데요. 이 여행 박사는 팀장 이상을 대표이사까지 직원 투표로 뽑는 감성 경영의 아주 대단한 내용인데, 직원이 골프 입문해서 120타 그리고 100타 이내로 치게 되면 1000만원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놓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의 엉뚱한 감성 경영론은 세계를 흔드는 그런 이야기거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그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월요일 날까지를 휴무로 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에 여행을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도 문제가 없을게끔 주말을 잘 이용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 직원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앞전에 수업 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타이틀만 불러주고 끝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 동호회가 잘 살아있는 한국 애비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컬처 클럽, 야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애비부 캠프, 따손, 북카페 운영, 이런 외부 전문가 강연까지 동호회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켰던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긴 업체부터 전체 이 사례 내용을 마지막에 데상트 그리고 구글 내용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다 이야기해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경영의 이해와 실천. 이 내용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재미, 자부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구성원의 업무 외적 고충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자 선진적인 감성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세계의 최고 회사로 움직이고 있더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례를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최고 자산이라는 인본주의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둔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는 기업이 감성 경영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잘 나가는 세계의 베스트 기업들, 이 내용이 전체 감성 경영으로 성공하고 있는 근거와 사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 학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교수가 남긴 감성 경영론의 요지는 두 마디로 압축하겠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게 감성 경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뼈대가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성 경영론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주까지 이미 끝냈습니다만 13, 14주를 리뷰를 통해서 한눈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전체 부분 동작을 배웠다면 한 동작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로 딱딱한 이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면 수업 때는 요약을 많이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강좌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록 여러분들이 감성 경영론을 배우고 나서 학교 졸업 후 여러분 창업이나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교수의 바람입니다.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